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작은 그릇 하나 만들 때나 벽지 한 장 붙일 때도 마감 처리가 중요합니다. 새로 출고되는 가구와 자동차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게 여기저기 비닐을 붙이죠. 제조나 생산에서는 완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항상 매끈하고 완벽한 걸 동경하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흠집 하나 없어 보이는 유리막 광택제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흠집과 균열이 있어야 그 안으로 무언가 스며들고 무언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개 속 진주는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자극을 가해야만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 진주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품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혹시 예상치 못한 흠집이나 균열이 생겨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애써 그 틈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너드 코언의 노래 앤썸에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모든 것에는 금이 가 있고 빛은 그 틈으로 들어온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는 9월 23일을 8월 23일이라고 어제 했다면서요. 작가님이 원고에다가 날짜까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소일도님, 지금 하늘처럼 코인 시장은 흐리네요 보내주셨고요. 오성민님,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하늘이 잔뜩 흐리네요 라고 이야기도 벌써부터 올려주고 계시네요. 오늘 곳곳에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비 피해 또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지역 이름일 수 있는데요. 정부가 한 간척지에 국제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류 충돌에 대한 위험성 검토가 부족했다. 또 환경 훼손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법원이 내놨는데요. 그런데 국토부는요. 국가 균형 발전이랑 지역 투자 욕심에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앞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지죠. 그 면적만 4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만경, 김제 평야를 합쳐서 만금 평야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새롭다라는 뜻을 붙인 겁니다. 새로운 만금 평야.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 세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어떤 소식이 준비됐는지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먼저 국내외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주가 조작 폐가 망신의 1호 사건이 적발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년 만에 대수술에 나선 카카오톡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위한 정책이 나왔는데 네.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집 없는 서민도 많은데 부동산 큰손 10명이 무려 4,000채를 샀다는 소식부터 또 부정청약 등 주택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어제 미국장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지금 그 전날에 보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었는데 네. 이거에 따른 좀 매도세도 좀 붙었다는 평가고요. 무엇보다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9%,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0.55%, 나스닥이 마이너스 0.95% 이렇게 빠졌는데요.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주가가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그 평가를 좀 내놨었고요. 물가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결정이 쉽지 않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어쨌든 마이너스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네요, 지금. 네, 우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어제 굉장히 탄력을 받았었는데 지금 오늘은 코스피가 0.29%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0.37%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어제 거의 역대 최고치 갈아치우면서 3,500선을 지금 거의 목전에 둬서 오늘 뭐 넘어가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지금 시작하면서는 또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 1, 2위에 해당을 하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조금 지금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반도체 부분 그 좀 기업인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앞두고 사실 반도체주가 상당한 탄력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메모리 호황 그러면서 거의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매출이 지금 113억 2천만 달러 그리고 한 우리 돈으로 15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6%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뭐 인프라 이런 수요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AI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주가 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쨌든 지금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 뭐 이 분위기를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매도세도 좀 붙은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주가 많이 오르면서 조선방사원전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좀 조정받으니까 조선방사원전이 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시장이 참 좋은데 시장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적발이 됐네요. 네, 이 굉장히 좀 큰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대응단에서 이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른바 슈퍼리치들하고 금융 전문가들이 손을 잡고 저지른 1,000억 원대의 주가 조작 사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합동 대응단이 이 자택 사무실 같은 한 10여 곳 정도를 압수수색하고 재산을 동결 조치를 했고요. 주가 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서 최근에 도입한 자본시장법의 지급 정지 조치도 최초로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혐의자들이 재력가 그리고 금융회사 지점장, 뭐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이런 금융 전문가들의 이름이 여럿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난해 초부터 해서 1년 9개월 동안 이 은밀하게 거의 매일 주가를 조작을 했고요. 해당 주식의 주가를 이제 주가 조작하기 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수준까지 상승시킨 이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들이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규모도 1,0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수법이었을까요? 네, 이게 뭐 다들 예상하시는 범위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 일별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중 몇 가지를 이제 하나를 이제 주가 조작 대상으로 딱 정하고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뭐 금융회사의 대출금, 뭐 법인 자금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시세 조종 자금을 일단 모았습니다. 이 다음에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고가 매수, 허위 매수, 뭐 헛수 매수, 시종가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세 조종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날마다 뭐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뭐 좀 주가 상승세들을 본인이 만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계속 이렇게 유인을 한 거죠. 그래서 감시망을 이제 피하려고 수십 개 계좌를 통해서 이걸 뭐 분산 매매를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자금 흐름을 그런 식으로 좀 은폐를 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영권 분쟁 상황이 있는 것들을 좀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정황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은 상상하던 주가 조작
범들 뭐 이런 행동들이 거의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 조사 결과들 바탕으로 해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그밖에 새로운 행정 제재들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로 삼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한번 주가 조작으로 걸린 사람은 다시는 주식 투자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법인 계좌를 활용한다라든지 네. 차명을 이용한다라든지 이렇게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대책도 계속해서 이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자, 서영태 기자에게 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나왔어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 운영, 폐업에 걸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창업 단계부터 살펴보면요. 만약에 제가 한 치킨 가맹점을 창업하려고 본사에 문의하면은 치킨 본사에서 저한테 정보공개서라는 문서를 줍니다. 네. 여기에는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연간 평균 매출액 이런 사업 정보가 적혀 있는데 제가 가맹점을 열지 말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인데 현행 제도상 창업 희망자가 이 정보 공개서를 제때 못 받아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정위에서 먼저 이 문서를 받아보고 심사를 하는데 공정위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보 공개서를 창업 희망자한테 먼저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 공정위가 문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전에서 사후 심사로 제도가 고쳐졌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의 비용 결제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뭐 이런 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하게끔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가맹점을 운영할 때뿐만 아니라 폐업하는 단계에서도 제도가 좀 바뀌는 게 있다고요? 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 단체를 등록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네. 그동안 점주들이 뭉쳐가지고 가맹본부에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어요 해도 본부가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주 단체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뭐 이게 이유였는데 그런데 공정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는 공정위가 등록을 받고 공적인 대표성을 부여해 주겠다 이렇게 제도를 냈습니다. 이러면은 본부가 점주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어떤 협상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과한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권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네. 이건 점주가 아니라 본사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지면은 위약금 없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겁니다. 또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 정책을 보고? 일단 가맹점주들은 과거보다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정책에 좀 디테일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인 수익성 정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주가 열심히 일했을 때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걸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점주단체 등록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공정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의 등록을 받기로 했는데 이 일정 요건이 무엇이냐가 관건입니다. 공정위는 전체 점주 중 30% 이상이 가입한 단체를 등록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주단체 평균 가입률은 10% 언저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점주단체 입장에서는 점주 30%를 모으기가 어렵고 또 역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입률 50%는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주단체와 협의한 사항을 모든 점포에 적용해야 되니까 그 정도 대표성은 있어야 한다. 이게 입장입니다. 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조건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이 대략적인 콘셉트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사유가 점주에게 없을 때는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건데 현실에서는 귀책 사유가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 중 누구한테 있는지 좀 판단하기가 모호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권 행사 조건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좀 잦은 소송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도 좀 갈등이 좀 잦아들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제 동업을 하는 거니까요. 프랜차이즈 본사랑 가맹점주들은요.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카카오톡이 이제 많이 바뀝니까?
네, 그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일단 AI 기능이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지금 오픈 AI하고 협력을 하면서 챗 GPT를 이 카카오톡에 탑재를 하는 게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뭐 이용자가 챗 GPT가 이제 유료 모델이 있고 무료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제한으로 여기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질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또 오픈 AI의 무료 사용 범위까지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또 직접 개발한 AI 모델 요 카나나도 있는데요. 네. 카나나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나나를 통해서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를 요약하거나 뭐 보이스톡 같은 것들의 이제 통화 녹음 요약, 뭐 사진을 주고받은 걸 자동으로 분류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쇼폼 콘텐츠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부분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이런 AI 서비스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AI 기능이 도입이 되고 그런데 카카오톡의 본질은 역시 메신저잖아요. 네. 메신저 기능은 어떻게 바뀝니까? 네, 채팅방을 먼저 이렇게 좀 목적별로 여러 가지 지금은 거의 사용자별로 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네. 요걸 이제 목적별로 분류할 수 있는 채팅방 폴더라는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친구나 직장 뭐 이런 폴더 같은 것들을 최대 10개까지 만들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각 폴더 안에는 100개까지 채팅방을 다 담아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미리 보기 기능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음, 뭐 이 표시를 없애냐, 뭐 내용은 궁금한데 읽었다는 건 보여주기 싫다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읽지 않았다라는 표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게 가장 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참 메시지 잘못 보내시면 굉장히 이게 치명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삭제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삭제하기를 해도 뭘 지운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보낸 메시지를 이제 고칠 수 있는 메시지 수정 기능이 처음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낸 메시지를 수정할 네. 수 있다. 네, 말을 요즘에 나중에- 그 왜 카톡 메시지 보면 법원에서 막 증거 자료로도 활용이 되는데 네. 이거 수정할 수 있다면 글쎄요. 조금 이게 논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로그가 어떻게 남을지는 이제 잘 모르겠으나 네, 일단은 말풍선을 이렇게 길게 눌러가지고 수정을 하면 상대방이 이전에 보냈던 내용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는 못 고치게 해야 맞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타나 뭐 업무 대화에서 이제 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잘못 보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빠르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픈 채팅 탭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또 지금 탭이라는 것으로 좀 바꿉니다. 그래서 네. 쇼폼을 먼저 뜨게 하는 형태로 바꾸는데요. 광고나 크리에이터 영상 노출을 조금 늘리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친구 탭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여러 가지 사회 이렇게 관계망 서비스 SNS처럼 좀 피드형 구조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프로필을 하나하나 누르지 않아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 같은 것들이 격자형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뜨는 구조로 바꾼다고 합니다. 박영은 님이 카카오 주가 조금씩 빠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개편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왜 빠지는 걸까요? 네, 대대적인 사실 개편을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 주가가 어제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도 조금 빠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소비자들의 반응이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UI 변화가 있으면은 기존에 좀 사용하던 것들이 좀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고령층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UI가 한번 바뀌면은 적응하기가 좀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 버튼 누르다가 이제 뭐 옛날에 쓰던 거 못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우선 나오고요. 또 이제 친구가 탭 같은 경우는 이제 SNS 형태로 아까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나의 사생활이 원치 않는 형태로 남한테 노출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들도 제기가 좀 되고요. 또 AI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뭐 대화를 요약한다, 뭐 추천한다, 뭐 이런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적인 대화가 좀 AI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것 아니냐, 서버에 저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불안감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측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은 본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데이터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런 우려만큼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주가 얘기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생각보다 카카오톡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어제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발표 직후에는 사실 주가가 거의 4%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장의 실망감이 좀 고스란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개편안에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단순 서비스 개선에 좀 가깝다. 그러니까 뭐 메시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으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깝고 또 뭐 AI를 도입해서 하겠다라는 것들이 사실 기존의 통신사 어플이나 아니면 기존의 다른 AI 어플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었거든요. 이게 카카오톡 안에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차이만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성 증대까지 나올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큰 상황입니다. 하정숙님이 카톡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진이 사라져서 불편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톡 서랍 기능이라고 그건 또 유료로 자료를 계속해서 남겨두려면 그건 또 월 990원인가요? 뭐 유료로 더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박화님이 그럼 언제부터 바뀌는 건가요? 질문 올려주셨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바뀐다고 하죠. 네, AI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바뀌고요.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시기를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서영태 기자에게 갑니다. 네. 자, 부동산 이야기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예민하게 들으시는데 10명이서 네. 주택 4,000채를 갖고 있어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10명을 보니까 총 4,115채를 샀습니다. 금액으로는 6,600억 원 이상인데요. 단순하게 평균을 내보면은 한 사람당 약 660억 원으로 411채를 사들인 겁니다. 이 중에서 1위는 1,160억 원을 들여서 800채 가까이 샀습니다.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00명으로 넓혀보면요. 4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3만 7천 채 이상의 집을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투기장이 됐다. 부동산 공급 확대로 투기 심리를 차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요자들이 청약 저축 들고 이제 기회를 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청약 통장 가입자가 알아둬야만 하는 소식 좀 달라지는 게 있나 보네요. 네, 국토교통부가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쓰는 청약 통장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입니다. 근데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취자분들께서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현 정부에서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려고 하니까요. 3기 신도시 등 알짜 택지에서 나오는 분양이 대부분 공공분양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97 대책을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개발을 통한 공공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정청약 사례도 급증하고 있죠. 최근에 이거 많이 또 잡아내더라고요. 네. 국토부랑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5년 전에는 200건이 안 됐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지난해 500건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네. 부정청약 사례 중 약 80%는 위장전입인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의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으로 서류상 부양가족을 늘리고 청약통장 가점을 높이는 그런 수법입니다. 부정청약이 늘어난 원인으로 수도권 일부 단지에 몰린 과도한 청약 열기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이 부정한 방법을 쓰더라도 로또 청약을 통해서 큰 차익을 누리려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시세 차익은 최대 수십억 원인데 부정 청약 처벌은 솜방망이라서 처벌을 강화하라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의 정답은 3글자고요.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의 앞바다를 막아서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4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크기라고 하고요. 산업 관광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국제공항 건설을 두고 조금 마찰음이 나오고 있죠.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다. 환경 훼손 논란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고 또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 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8180님이 정답 맞춰주셨고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자연이 몸부림치는 곳 이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8297님은 얼마 전에 여기 다녀왔어요. 어마어마하던데요? 라고. 그 규모가 엄청 크죠. 그리고 김기훈님이 얼마 전 그 잼버리 대회 때 논란이 많았죠. 라고.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516님은 그곳에 국제공항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반대로 한상옥님을 비롯해서 저도 전북에 살지만 세대가 이번에 사고 난 무안공항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1475님은 뭐니 해도 공항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만화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나스닥에 막 상장하고 이런 시절입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만화라고 표현하면 옛날 말 같죠. 요즘엔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웹툰과 디즈니가 협업을 할 정도로 이 시장도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는 만화를 어떻게 읽고 소비했을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으로 함께 거슬러 가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인 이사님도 만화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어떤 거 많이 보셨어요? 저 김혜린 작가의 불의 검이나 김진 작가 바람의 나라 이런 명작들을 좋아했죠. 만화 책으로? 책으로. 한 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화방에서 좀 가셨겠네요.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추억 속의 만화가 하나쯤은 다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만화는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요? 이제 만화라고 하면은 글이랑 그림이 같이 있고 네. 칸이 있는데 그림이 더 중요한 거 이런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에 맞는 작품이 처음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1909년에 이도영 화가의 삽화라는 한 칸 만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보라는 신문의 창간호에 실렸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락의 의미가 더 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만화라는 단어 쓰면은 지금의 만평 보편적으로 좀 만평 같은 의미였고요. 네. 비슷한 시기에 영미권 신문에서 만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만화가 연재되는 신문의 발행 부수가 막 훅훅 뛰고 그래가지고 마치 지금 OTT가 가져가는 스포츠 중계권 같은 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게 만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게 전쟁 전후였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 전쟁 전후로 좀 성장을 많이 했는데 네. 당시 전쟁 당시에는 좀 전쟁의 이데올로기 홍보 수단인 전단으로도 좀 사용이 됐고요. 일명 삐라라고 하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동심을 조금 달래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에요. 예. 12세 이상의 문맹률이 70%가 넘었던 시절이라서 1950년대 전후에 이제 한국어로 신문과 잡지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만화는 글이 조금 이제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림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하고 질 높은 대중오락으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사 만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교육 재료로 좀 쓰이고 동시에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당시 재생 종이에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엮었던 만화가 대구나 부산 등지에서 유통이 됐었고 이 만화는 이제 딱지본 만화나 떼기 만화라고 했었습니다. 딱지본 만화. 네. 그래서 최초의 공상과학 만화도 굉장히 좀 일찍 등장을 했어요. 1952년에 52년도에. 네, 핸델 박사라고 1000년 뒤 미래 배경해가지고 지구 멸망을 두고 좀 싸우는 내용이었고 또 이런 식으로 여러 만화가 엮인 만화 잡지도 좀 50년대 빨리 등장을 했습니다. 1952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상과학 만화가 나왔었다. 오, 대단하네요. 그것도 네. 1000년 뒤의 미래를. 네. 오, 재밌네요.
김홍태님이 구영탄 불청객 시리즈 재밌게 봤는데라고 보내셨고 이혜진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구매한 열혈 강호를 40대인 지금도 구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안 끝났군요, 그거.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만화방에 대한 추억입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거리 좌판에서 대여를 좀 했었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만화 좌판이 서울 남대문 시장 지하도 입구 부근에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년의 여성이 이제 그 주인이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58년 정도 되면서 이 좌판이 골목 안에 좀 낡은 가게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이때는 현장에서만 대여해서 읽고 가는 식으로 이제 좀 네. 장사를 했고요. 유통도 좀 빠르게 발전을 해가지고 서울 아현동에 서울 총판이 설립이 되면서 만화책 도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근데 도매상들은 만화책을 좀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일일이 낫권을 팔았다고 해요. 당시 서울시내 만화방이 한 200개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때 순정 만화도 탄생을 합니다. 근데 최초의 순정 만화는 이제 그 로맨스 중심이 아니라 가족 만화에 가까워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가족들 중에 밝고 순진하고 생활력 있는 소녀가 이제 연애를 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순정 만화. 최초의 순정 만화. 예. 그러니까 이 만화의 발전과 만화방이라고 하는 인프라의 발전이 또 같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만화 전문 잡지까지 나왔습니다. 네. 보물섬. 예, 이때가 이제 사실상 만화의 전성기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소년 챔프 좋아했는데. 전 점프를 네. 이제 경제적 배경도 있어요. 이때 만화의 전성기가 시작이 된 경제적 배경이 네. 이제 삼저호황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삼저호황의 만화 시장 좀 부양을 했는데요. 최초로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면서 대중소비 사회로 전환이 됐고 네. 중산층이 생겨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오락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되고 해외 여행이 자율화가 되고 이제 컬러 TV가 보급이 되면서 10대 청소년이 최초로 문화 소비의 주체로 등장했던 게 또 80년대, 90년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소비하던 무협 만화라든지 뭐 무협 소설, 소년 만화, 야구 만화, 순정 만화가 이제 문화 주류로 좀 떠올랐죠. 그래서 만화 잡지 창간 붐이 일었는데 만화 광장, 주간 만화, 르네상스, 뭐 아이큐 점프, 뭐 말씀하신 점프 소년 오랜만에 챔프, 들어보네. 네 이러면서 아기 공룡 둘리가 나오고 이제 달려라 하니가 나오고 이게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가 돼서 TV 만화로도 제작이 되고요. 맞아요. 네. TV로도 이어졌고 강진미님이 저는 쉬는 날에 지금도 만화방에 갑니다라고 보내셨고 지금 저희가 음악 하나 깔아드리고 있는데 이게 공포의 외인구단 OST인가요? 네네. 정수라 씨가 부른 거죠? 난 너에게. 이거 추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당시에 저는 헷갈렸었거든요. 떠돌이까치랑 공포의 외인구단 네. 주인공 이름만 동일한 거고 이거는 어른들한테도 인기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공포의 외인 구단이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면서 이제 대본소라고 했는데 이때는 만화방과 대본소가 조금 이제 섞여서 쓰였는데 대본소가 뭐예요? 그 이제 좀 만화 대여점을 대본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빌려서만 읽고 집에는 갖고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대본소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대본소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의 오락 공간이었다가 좀 성인 위주의 좀 문화 공간으로 변합니다. 까치 신드롬이라고도 하고요. 공포의 외인 구단은 1986년에 영화화도 됐었어요. 이장호의 맞아요, 외인 맞아요. 구단이라고. 예. 당시 멀티플렉스가 또 없었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정말 대박을 칩니다. 29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고요. 이제 그 지금 저는 듣지 못하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이제 영화 주제가 정수라의 난 너에게 이거 KBS 가요톱10에서 5주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요? 네, 5주 연속 1위. 이제 그때 뭐, 골든컵이었는데 그러면? 맞아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네. 뭐든지 할 수 있어. 랩인가요? 정수라 씨 노래가? 아닙니다. 저뭐 부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네. 랩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힙합인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비디오처럼 만화도 이제 대여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본소가 이제 만화 대여점으로 좀 바뀌었는데 네. 이때 그 만화 대여점을 이제
그러니까 이때 대본소가 왜 중요했냐면 예. 처음에 60년대 만화 판매하고 유통을 좀 독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쟁 출판사들이 좀 없어지면서 이제 그냥 뭐 거의 경쟁이 없어져가지고 대본소 이제 양산형 만화가 나오면서 대본소가 좀 성인 오락 공간으로 되는 시점하고 겹쳐가지고 예. 되게 좀 불량한 공간이다. 이제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집집마다 구독할 수 있는 만화 잡지에 연재하다가 이제 단행본이 나오면 소장용으로 이제 좀 사는 그런 이제 문화도 생겨나면서 이제 그 만화 대여점이 생겨나고 이게 대학가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혜진님이 만화 잡지 중에서 윙크 밀크도 있었어요. 아, 7227님이 어깨동무라는 잡지도 있었다고. 8346님 예전에는 껌에도 만화가 들어있었어요. 껌 안에 만화 있었던 거 길다란 만화 생각나실 겁니다. 또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만화 산업이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했어요. 네, 어떻게 네. 달라졌을까요 이때는? 이제 대본소를 대체한 그 대여점, 이게 도서 대여점, 비디오 대여점 그리고 만화책이 같이 있는 형태의 대여점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멤버십제로 해가지고 집으로 좀 가져가면서 이제 보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을 하고요. BM이라고 하죠. 그런 BM이 좀 정착을 하고요. 이제 1996년 상반기에 외환위기 직전에는 전국 12,000개의 대여점이 만화 대여점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만화의 중심 서사가 굉장히 좀 많이 변하는데 이제 순정 만화가 시사나 역사적인 메시지를 좀 담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대학생들의 좀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80년대, 90년대 이제 순정 만화나 뭐 무협 만화나 소년 만화라고 부르던 이제 성인들이 조금 더 많이 보기 시작했던 그 만화들이 네. 당시 이제 시대상을 좀 담아서 대학생들 입맛에 맞는 내용이 되고 이때 대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나왔던 만화들이 그 게임이 되거나 뮤지컬이 되거나 아니면 TV 드라마화가 되게 활발하게 됩니다. 리니지라든지 바람의 나라라든지 풀하우스라든지 그게 네. 게임으로 다 이어졌던 네, 거예요. 지금 OTT에 들어가 있는 이제 파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그 파인은 웹툰이지만 어쨌든 좀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오늘 2부에서 K-pop 네. 데모넌터스를 비롯해서 네. 지적재산권 IP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야 당시에 그 만화가 결국 국내에서도 잘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이 됐던 거네요. 네, 원소스 멀티유즈는 오. 이때부터 좀 활발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승승장구하던 이 만화 시장이 한풀 꺾이는 계기가 있었겠죠. 네, 일단 외환위기가 굉장히 컸고요. 그 외환위기가 수습되는 시점에서 이제 IT 열풍, 벤처붐이 불면서 웹툰으로 좀 넘어갔죠. 온라인으로. 네, 어쨌든 양질의 만화는 이제 단행본이 좀 팔려야 되는데 이 단행본이 그 당시 가격으로 좀 싸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경제력이 없는 성인이라고 해도 경제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소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컸고요. 이 만화 출판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만화가들하고 좀 계약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저렴한 만화를 박리담회로 들여와서 대여점에만 이제 대여용으로 좀 공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BM이 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1997년에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만화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폐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화를 보면 불량하고 공부를 안 하게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 법 제정이 가장 타격이 컸어요. 염장화님이 네. 만화가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고 국가가 탄압하고 그 때문에 작가들이 절필 선언했던 사건 빼놓을 수 없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는데 맞습니다. 그런 탄압이 있었네요. 이때는 염색을 하면 이제 공중파 TV에 출연을 네,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좀 만화는 그거보다 훨씬 더 탄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좀 회복이 되기 전에 이 시기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게임이 굉장히 좀 치고 들어오고 PC방이 치고 들어오고 또 만화 불법 스캔본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만화라는 어떤 형태가 포털 중심의 무료 웹툰으로 좀 서비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꺾였죠. 이제 인터넷으로 올라오면서 네. 시대별로 인기 있는 웹툰도 조금씩 달라졌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웹툰의 역사도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웹툰이라는 말이 없었고 웹 만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조금 시작이 됐는데
2020년대 개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카페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작품도 뭐 마린 블루스나 파페포포 메모리즈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또 카툰 에세이라는 말도 좀 쓰였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웹툰 시대는 2003년 이제 강풀 작가가 다음에 만화 속 세상에서 순정 만화라는 이름의 웹툰을 발표하고 이제 조석 작가가 마음의 소리 발표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일상툰이나 에세이가 좀 인기가 많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이전에 그 만화가 70년대, 90년대 오면서 좀 대학생 입맛에 맞게 변화를 했듯이 웹툰도 지금은 좀 이제 스릴러, 추리 이쪽으로 좀 많이 인기가 건너간 것 같아요. 근데 2004년에 네이버 웹툰이 등장을 해서 요일별 연재를 하면서 좀 시스템화가 됐고 스크롤을 내리는 형태의 웹툰이 본격적으로 좀 시장 확대가 시작됩니다. 초기 웹툰 만화 보면은 칸이 가로로도 좀 있었는데 완전히 좀 스크롤로 세로로 좀 넘어갔더라고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세로 스크롤로 보는 게 일상적이고 네네. 네이버 웹툰의 그 모기업이죠. 웹툰 엔터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 웹툰의 비례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에서. 이게 뭐 이제는 뭐 영화로 그렇게 제작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웹소설이 또 웹툰이 되고 웹툰이 영화나 OTT로 들어가는 드라마가 되면서 그 스토리가 한번 검증이 되면 네, IP 생태계가 조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미생, 신과 함께, 이태원 클라스 이게 다 이제 웹툰 원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작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스토리 라인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영상화를 시킬 때 연출에만 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 이 IP 확장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웹툰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 만화를 못 따라간다고 했었는데 우리 웹툰이 이제 지금 뭐 넘어섰죠. 네, 일본 만화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네. 특히 비즈니스 모델, 기다리면 무료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압도적이고요. 그러면서 역량 있는 인재들이 몰려가지고 처음으로 좀 2조 원 돌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 같고요. 저희가 지적재산권, 이 IP에 대한 이야기는 또 2부에서 더 자세히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첫 기조 연설을 통해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 한반도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는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검 조사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참석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과 보석신문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좀 느슨해진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고 이른바 매기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매기 효과는 효과적일까요? 역발상 경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매기 효과 왜 하필 매기입니까? 매기 효과라는 게 뭐 예.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북유럽에서 냉장 시설이 없을 때 청어를 이제 장거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청어가 그 안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안 싱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매기를 넣으면 얘가 움직인다. 뭐 이런 내용에서 유래됐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매기가 물론 그 청어를 다 잡아먹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이제 보통 경제나 조직에 적용되면서 맞아요. 적당한 경쟁이나 뭐 자극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로 쓰이곤 하죠. 근데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넘어가면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는 5가지 경쟁 요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첫 번째가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그러니까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이죠. 콜라로 치면 아주 오래된 C사와 P사 같은 뭐 이런 경쟁인데 이제 이렇게 경쟁 라이벌 구도면 마케팅비도 많이 들고 뭐 차별화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두 번째가 신규 진입의 위협인데요. 이제 기존 기업들의 가장 큰 위협이 또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저도 세계적이지만 계속 매장과 매뉴얼을
메뉴를 계속 리뉴얼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이제 커피 시장 진입 당비 낮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자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다시 만드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매기 효과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저 밖에서 기업끼리 하는 경쟁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지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대체제의 위협인데 이제 다른 산업이나 제품 서비스가 내 제품을 대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OTT가 등장하니까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영화관이 이제 타격을 받는 게 뭐 이런 예시인 거죠. 네 번째가 공급자의 교섭력인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시장처럼 어떤 특수한 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공급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섯 번째가 구매자 교섭력인데 이거는 이제 구매자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이럴 때 예를 들어 우리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이 파워가 바게닝 파워가 살 수 있는 세일즈 바게닝 파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경쟁 전략을 이제 수립할 때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매기 효과는 신규 진입 요소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 국내 시장을 좀 예로 들자면 기존의 판을 이 매기 효과 어떻게 좀 흔들 수 있는 걸까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소상공인이 매기 역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요즘에 이렇게 아침을 안 드신 분들은 지금 10시 정도 되면 좀 출출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빵 하나 먹고 싶을 때인데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국내 양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가 나란히 건강빵 전문 브랜드를 출시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 배경을 특색 있고 건강한 빵을 앞세운 요즘에 중소기업이나 개인 베이커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형 프랜차이즈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매기 효과를 내는 경우가 꽤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는 약간 중소기업들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같은 가전 렌탈을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대형 가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의 다 하거든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일종의 매기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그 매기 효과를 중소기업이 냈는데 대기업이 그 똑같은 걸 만들면서 더 큰 매기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야, 이거 우리 역발상 경제 시간에 또 뒤집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기 효과 멈춰있던 조직이나 시장이 그러면 진짜로 활발해집니까?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 북유럽의 유명 가구 브랜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업체가 과점할 거다 우려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이젠 브랜드 가구 업체들이 오히려 실용적이고 심플한 이런 스타일, 비슷한 스타일을 내면서 이 시장이 더 커지고 오히려 가구 업계가 혁신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가구 가격에 거품이 빠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전에는 약간 막 그 약간 화려한 게 많았잖아요. 예.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이 서비스가 많이 다양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의 사례로는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요. 로봇 청소기. 예. 로봇 청소기는 워낙 그 시장이 작으니까 대기업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외국 기업이 와가지고 지금 가전 1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로봇 그렇죠. 산업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로봇 청소기 관련돼서도 요즘에 대기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도 들어오고 그 시장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매기 효과가 꼭 좋을까요? 사실 매기 효과가 적당해야 좋은 거지 이게 사실은 조금 지나치면 스트레스 효과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청어도는 많은데 매기가 더 많으면 매기한테 다 먹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매기 효과는 이제 시장 정치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좀 적당히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배달앱이 너무 많다 보면 수수료 경쟁하다 보면은 소상공인이 뭐 힘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가격을 할인한다든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싸게 사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망하거나 서비스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피해도 소비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기업이 그런 매기 효과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잘 돼서 혼자 살아남았다. 그래서 과점이나 독과점 기업이 되면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잖아요. 경쟁하느라고. 그럼 나중에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좋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기 효과를 의도한 건 아닌데 어디에선가 매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회사는 이걸 또 대입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매기 효과가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회사에서 많이 설계돼서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사내 공모전, 뭐 아이디어 경연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아이디어 있다가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뭔가
그 포상을 준다던가 경쟁을 시키면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육할 때도 사내 교육할 때도 뭐 기업 연수할 때도 뭐 팀별로 경쟁시키거나 아니 포상을 준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줌으로써 게임하듯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도 이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리더가 하다 보면 조직 운영이 조금 약간 타이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기업 임원이라든지 리더를 이제 영입해 가지고 좀 더 기업 안에서 조직력을 좀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게요. 근데 이 매기 효과라는 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강해도 문제고 약하면 또 소용이 없고 그 중간 지점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거 좀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게 중간 지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모든 게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네.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과 관련돼 가지고도 경쟁을 많이 시키잖아요. 특히 성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회사들에서 하는 게 평가인데 이 평가를 일부 기업들은 각 조직에서 한 명 정도는 저성과자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제 한 명 정도 그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하니까 무조건 한 명은 저성과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보너스 같은 걸 빼던가, 못 받게. 그렇죠. 아니면 아니면 상대 평가를 하는데 또 그걸 치열하게 막 공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평가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편하고 평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공정하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게 기업의 어떤 그 안에 조직의 성과나 아니면 그 열정도 일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너무 외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와, 우리 기업은 뭐 젊은 사람을 쓴다. 외부 인재 영입. 그렇죠. 외부 인재 영입 아니면 뭐 젊은 리더 이러면서 물론 좋긴 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업종이나 그 기업의 생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기업 운영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젊은 사람 영 리더를 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 관련된 거 없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보고 이 매기 효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성과도 같이 올려야 하고 이게 참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동료들하고도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더십 차원에서 중요한 건 매기가 이제 단순한 공포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평가나 이런 거 하고 막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요인이 아니라 이거 관련돼서 팀워크도 살리면서 조직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매기 효과를 좀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예. 다이어트 동호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저 같은 경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러닝 같은 거 하는 사람도 많고 독서 모임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모임 가서 하는 것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잘하는 사람 모습 나도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작은 연못에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가서 일부러 매기를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내 개인의 성장을 또 촉진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오늘의 이 매기 효과 어떻게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역발상 경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돌아오는데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 이 이야기 요즘 주변에서 빠지질 않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경제와 산업적으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 지식재산권 측면에서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송일아 기자와 함께 돌아올 텐데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